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워인터뷰 시간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잡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 해법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승현 위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새해 맞아서 첫 인사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을 격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기업인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말 딴말보다도 금년 경자년 풍요와 기회, 보람을 뜻하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기업인 여러분들 기업에도 이런 경자년의 축복이 있기를 먼저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네. 위원장님은 벌써 경사노위를 맡으신 지 2년 넘게 이제 여기만 하고 계시면서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고 또 노동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아직도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경사노위, 노사정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위원장님 직접 우리 조직은 이런 조직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정말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했고 그때 이제 막 당선되셨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국제금융기구들에서 이런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제 노와 사가 서로 대립 갈등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잘 맞추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만들어진 기구가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업 현장의 인원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문제가 크게 부각됐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서로 노사 간에 문제 없이 남는 인원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원래 노사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자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치 정부의 입장을 강제하는 형식으로 되어서 노동적의 참여가 만만치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좀 그걸 좀 잘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바꾸고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들도 참여하시고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해서 그야말로 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라고 만들어져서 가장 첫 번째 탄력 근로제를 논의했는데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 그리고 왜 처음에 노사정 경사노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설립 취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경사노위에서 나오는 이 합의 자체가 그냥 의견 개진 정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법을 뛰어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감할 수 있는 물론 100% 만족하는 그런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 의사결정에 따르는 게 또 순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고요. 워낙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잖아요. 의제만 5개가 있고 업종별로도 지금 5개를 지금 논의하고 계시고 또 연구회를 또 하나 해서 한 11개 지금 회의체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사실 양극화에서 문제, 격차 해소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또 고질적인 좀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양극화 해소위원회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활동은? 격차를 해소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돈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려면 100대 50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려 해도 돈이 필요한 거고 비정규직,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너는 너대로 모르겠어.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기업인이 할 일이야. 또 기업 입장에 보면 야 대공장에 있는 노동자 니네 임금 팍팍 오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니네들이 임금을 자제하거나 그럼 니네들이 임금
그걸 적게 그게 동의해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서로 이제 타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공유는 하고 있다 봐요. 노사정 간에. 그러면 공유했으면 노사가 같이 모여서 또 정부도 참여해서 그러면 이 격차를 해소해서 노동 그러니까 막연히 노동보다도 또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를 분명히 하면 한국노총은 뭘 할 거냐? 이 격차 해소해서. 그건 한국노총의 의견을 내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경총과 상공회의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경총 대표는 경총이니까 경총은 뭘 하겠다 내놔야 되고 그리고 정부는 이 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모여서 저는 하기 시작하면 될 거라 생각돼요. 뭐냐면 자 좋아 그러면 격차 해소 불평등해서 도전하자 양극화를 없애자고 하게 되면 그게 100년 걸릴 일이면 100년 가자는 거예요. 50년 걸릴 일이면 50년 가자. 다만 지금 시작하면 1이라도 하면 100년 걸릴 일이면 1이라도 하면 내년 2 될 거고 언젠간 될 거 아니냐. 50년 걸릴 일이면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환경TV를 통해서 연초에 기업인 여러분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최대한 노동운동 출신이니까 한국노총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고민해서 내놓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기업인들은 뭘 할 것인지를 한번 내놔봤으면 좋겠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노와 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정부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틀로 가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 경산호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로 양극화 해소위원회 그리고 이제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뭐 순번을 매기는 건 참 의미가 없지만은 또 그 아울러서 또 중요한 게 또 공공기관위원회도 상당히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관심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제도 근데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공기관위원 문제는 그럼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할 일이 우리 일자리를 잘 하겠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셨고 제일 먼저 공공기관 인천공항공사를 가셔가지고 비정규직 없는 그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쭉 한 2년 지났는데 어쨌든 다양한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남는 문제는 그럼 비정규직을 자회사 방식이든 직접 고용 방식이든 정규직을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합니다. 옛날 비정규직 계약이 2년마다 바뀔 때는 불안히 노동조합을 못했는데 네. 이게 직접 고용이든 자회사 방식의 어떤 고용이든 말하자면 상시 고용으로 딱 되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노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옵니다. 네. 처우 개선이. 그러니까 왜 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기는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아? 저기는 왜 호봉제가 있는데 왜 우리는 호봉이 없어? 저기는 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수당이 없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인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좋아. 그동안은 이제 명분이나 어떤 현실적 필요 때문에 정규직화 방향은 던졌는데 놓고 보니까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크게 던져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야, 비정규직은 여기 민간 기업에 훨씬 많아. 정부가 급하게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앞으로. 그 여파가. 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처우 개선을 해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가 또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게 있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위원회의 운영도 잘 봐주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어떤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정규직 그러니까 옛날에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보니까 임금 체계에 대한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 네. 현재까지 정규직 중심으로 해왔던 임금 체계와 수준 가지고는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다.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수준으로 맞춰줄 거냐, 어떤 제도는 또 없애고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또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보면 정년 연장과 지금 호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퇴직할 때의 고임금을 주고는 정년 연장이 어렵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면 초임 수준과 퇴임할 때의 수준이 임금 차이가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민을 해서 그 결과를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저희들 논의합니다. 네. 소위 노동이사제라는, 네. 저는 꼭 뭐 노동이사제만 아니라 봐요.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제든 아니면 노동이 추천하는 뭐 사회이사든 어떤 다양하게 어쨌든 이 노조가 일정하게 그 공기업의 운영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문제를 저희 논의하게 될 건데요. 이것도 저는 뭐 노동조합에 드린 말씀은 그러면 그동안 경영에서 배제됐고 또 억울함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원한을 풀려고 들어가면 안 된다. 노동이사제 갈 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빼와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노조도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권리 주장만 하고 들어가서는 실패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공부문에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그 90% 이상의 노조가 다 있습니다. 뭐 공무원 노조도 있죠. 뭐 모든 공공기관 노조가 다 있어요. 90% 이상 노조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공기관을 운영해서는 이 노조의 힘을 무시하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이유나 또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데 위해서 노사가 같이 할 건데 정부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지금 민간 기업에도 기업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발전하려면 어쨌든 이 노동자 문제 또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를 제외하고는 기업 경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요즘 현장 가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 문 위원장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 왜요? 아니 문 위원장이 노조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 밖에 볼 때는 우리가 세고 노조가 약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노조가 훨씬 우리보다 세고 우리가 약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그렇게 세진 노조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참여시켜라. 이해를 시켜라. 그래서 공동 방해로 가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에서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뭐 그런 형태의 모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 수준과 체계 문제, 그리고 노조도 참여하는 공동 책임 경영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의견도 주시고 이게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 의견도 주시고 하면 여기서도 나는 성과를 가져서 우리 경제가 지금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참 구조적 저성장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한일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 나타나고 있는 무역 그 수출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정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AI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이런 조건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게 잘못되면 앞으로 우리 이야기한 이 저성장기에 있어서 임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고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무역 불확실성에서 바깥에 불확실한데 내부 노사관계가 계속 찌글찌글 싸우면 되겠느냐. 이런 것도 노사관계 안정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뭐 디지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같이 논의하려면 당연히 일의 질과 내용들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데 일과 질과 내용을 다루는 데는 노조와 이야기를 같이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마음으로 2020년도에는 뭐 제가 역할을 중간에서 뭐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을 같이 잘 맞추는 노사관계 그런 걸 잘 대변하는 저희 경사노위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하신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좀 생각의 좀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리고 단순히 이제 변화를 본인들만의 변화가 아니고 상대방과 이제 연대를 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이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죠. 이 광주형 상생형 일자리, 광주 상생 일자리가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이제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특히 오늘 이제 이걸 지켜보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난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크게 발전했고 제가 그 중심에 쭉 해왔는데 30년 지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노사관계 변화이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노사관계는 출발은 노와 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노사 대립적 관계로 가면 이런 파멸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앞으로 많이 토론하셔서 이 중소기업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출발은 대립 갈등의 관계지만 결론은 화해 협력의 관계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초점을 잡아서 중소기업에서 노사관계입니다. 노사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중소기업의 노사 협력적 관계를 맺으려면 기업별 노사 관계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기업별. 안 그래도 힘드는데. 그 기업별 노사관계 싸워본들 뭐가 해답이 나오냐 이거죠.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저는 광주 같은 데는 광주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은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는 안 된다. 전체를 하나로 묶는 노사관계다.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특히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어떤 거래관계를 고쳐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중소기업끼리 원하청 관계를 서로 협력적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 원하청 관계를. 그래서 이제 원하청 관계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특히 국제 경쟁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중소기업도 나가려면 구조적으로 지불 능력의 문제나 경쟁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 의료, 주택 문제는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해결해 주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걸 저희들은 지역 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노사 상생 그리고 원하청 상생, 지역 상생을 묶어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기는 그게 아니고 3,500만 원짜리 싸구려 일자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금 광주, 군산, 구미, 밀양, 또 횡성, 대구 이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뭐 조만간에 많은 엊그제 그 일자리위원회에서 한 20개 정도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발전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예를 말씀드리면 부산 지하철 사례인데 부산 지하철 노사가 그동안 이제 워낙 지하철이 적자를 보다 보니까 자꾸 인원을 줄이고 안 뽑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안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노사간이 2, 3년 대립을 해왔는데 파업도 하고 이제 금년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끼리 노사끼리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싸운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부산 지하철 노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8%를 올리게 되는 임금 우리 0.9% 올리겠다. 그 나머지 0.9% 돈. 네? 그리고 이제 상여금이 평균 임금이냐 아니냐. 평균 임금이 되면 초과 근로수당이라든지 여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평균 임금이라고 판정이 대법 판결 나와서 그 돈을 돌려받을 게 있어요. 그 1인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게 안 받겠다. 대신 청년 고용을 해서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760명을 생각해보면 부산 지역에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에 760명의 청년 일자리 생겼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산에서 그러면 다른 노조들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는 노조들도 그렇게 연결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이제 760명에서 시작되지만 이런 정신들이 확대되면 단위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특히나 확산되면 이제 부산 지역에 그래도 우리 이거는 철저히 이제 일자리 나누기지 않습니까? 내 임금을 일정하게 임금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면서 늘리는 거니까 일자리 나누기 흐름도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해운산업인데요. 저희 이제 해운산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한진해운이 내리양감 총체 우리 해운산업이 어려졌는데
그 해운 노사가 모여가지고 이대로 가면 우리 해운사는 망한다. 특히 어떤 점에서 망하냐면 경쟁이 어려워지니까 국내 해양대학을 나온다는 이런 분들을 취업시키기 어려워요.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대체적으로 외국인 해양기사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벌써 뭐 3년, 4년 올라가니까 해기 업무에 있어서 국내 공동화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외국인한테 맡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노조도 요구하고 그 선주협회도 요구해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 노조도 5억을 내겠다. 선주들도 우리 5억을 내겠다. 10억을 해놓고 지금 이제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정부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100명씩 외국인 해기사들을 국내 해양대 출신의 해기사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 노사간에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고용의 국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소개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SK 그룹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나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내 임금 1% 내고 임금만 1% 낸 게 만약 50억이면 회사도 50억 내서 100억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쓰는데 쓰겠다. 이것도 이제 되고 있고 또 정권, 금융, 보험 이런 증권 뭐 이런 보험하는 제2금융권에 있는 사무금융노조라는 것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우분투 재단인데 여기를 만들어서 거기도 노조가 0.4% 내면 회사도 매칭해서 그 돈 가지고 제2금융권에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는 데 기금으로 쓰고 청년 일자리 늘리는 데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이제 기업인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고용의 양을 늘리고 하는 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기업은 여러분들이 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조를 같이 논의해서 같이 기금 만들면 우리 정부의 정책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노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고용의 질과 양을 넓히는 문제에서 항상 남아있는 게 정부의 재정을 이쪽으로 돌리는 문제가 만만찮아요. 정부의 재정을. 그러면 노사가 이런 역할을 할 때 정부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인들도 힘드시지만 노사 관계를 잘 하시고 노조랑 대화를 잘 하시면 그래도 희망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달리셨지만은 올해 포함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들리는데 사실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올해 개인적인 어떤 포부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좀 해야 될 일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아까 양극화 문제라든지 공공기관의 문제라든지 여타 많은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후속 논의도 쭉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모든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는 노조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노총 상층부나 경총 상층부의 의견에 맡겨두지 마시고 항상 그 경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직접 오시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노조를 오래 했지만 그래도 현장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현 정부 내에서는 뭐 기업인들이 하시는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걸 또 노조와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오랫동안 지난 30년 동안 대립 갈등의 관계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그런 대립 갈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협력의 관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노동운동, 노동조합 활동을 쭉 해오면서 어느 순간 이 노동은 노사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구나. 하여간 상대방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말로 노동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속에 존재한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고 그러자면 노동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기업인, 사용자들의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해야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대화의 길로 나서 보겠다. 그런 판단하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받아주셔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노동 관계도 틀림없이 저는 제가 인생을 참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기업인 여러분 노조 겁내지 마시고 또 뭐 미워하지 마시고 또 대화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그런 명색이면 장관급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는 책임있게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꼭 그 희망 속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노동은 노사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국에는 나 혼자 뭔가 잘 살려고 하고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큰 그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그 역할, 경선노위가 더 매진해 주실 것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성영 경선노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